내 집 마련 가계부를 보니까 부동산 투자에 대한 7단계 수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 책은 아니고 가계부예요. 가계부인데. 아, 그래요? 가계부인데 앞에 책이 들어있죠. 그래서 뭔가 경제에 대한 걸 읽고 가계부를 쓸 수 있도록 만든 가계부입니다. 그렇구나. 여기 이제 제 목표를 가계부를 많은 분들이 쓰다가 말아요. 맞아요. 이거 뭐 써서 뭐해? 막 힘들고. 그게 아니라 저는 목표를 내 집 마련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가계부를 장기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뭐 3년, 5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7단계 이제 수업은 첫 번째는 공부해라. 내 집 마련 실패는 공부를 안 하면 이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분양. 분양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오를 지역과 떨어질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 공부, 그걸 할 수 있도록 넣었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오를 지역을 봤어요. 사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가서? 임장이요? 그렇죠, 임장을 가야죠. 가서 부른 대로 다 사야 되나요? 부동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깎아야죠. 제가 집을 거래를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가격 내리는 법을 알아요. 그걸 제가 넣어놨고요. 다섯 번째는 대출. 대출을 잘 받아야지 이제 나가는 이자가 적겠죠. 대출을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섯 번째는 리모델링이요. 우리가 다 신축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수리하는지.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세금까지 해서 이렇게 7단계를 넣어놨습니다. 잘 넣어놓으셨다고 하셨는데 맛배기로 오를 지역 약간 여기에 대한 힌트를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를 지역이 우리 다음 질문에 어떤 지역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거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 깎는 방법도 약간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깎는 방법은 우선 정말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얘기할게요. 제가 아들 셋이에요. 아들 셋이요? 네. 축구합니다, 집에서. 숙연해지네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1층만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진짜. 근데 막상 1층을 사러 가시면 1층이 별로 없어요. 막상 사러 가면 1층은 다 이제 실거주자들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다. 안 팔아요. 그냥 자기가 살아요. 뭐 우리가 투자로 샀다, 팔았다 하는 게 1층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막 집값이 빠진다고 해서 가봐도 1층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살려고 갔더니 1층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깎아야 되는데 아기를 셋 다 데려가면 들통나죠. 아들 셋이라 우리 집이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기를 하나만 안고 가요. 그리고 왜 1층을 보시냐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요. 로얄층은 비싸서요. 그러면서 집을 보면서 해가 안 드네. 뭐 시끄럽네.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야. 중개사가 보여주면 여기는 해가 안 드네요. 당연한 말이죠. 1층 해 안 들죠. 그런 말을 막 하면 집주인이 이 사람도 또 안 살라나 보다. 이렇게 좀 체념할 때 던지는 거죠. 좀 깎아주시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원하는 금액을 저 한 10% 깎은 적 있어요. 1층. 와, 10%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네, 10% 깎았고 제가 이사할 때 아들 셋이 오니까 집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당했다, 약간 좀 그런. 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이 집이 왜 필요한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 이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약간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밀당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밀당해야 됩니다. 확실히 밀당이 중요하다. 그걸로 인해서 10%가 왔다 갔다 그렇죠. 그럴 수 있고 뭐 몇 천만 원은 기본이에요. 그렇죠. 연봉이 왔다 갔다 하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솔직하게 저희가 아들 셋인데요. 지금 10층에 사는데 뛴다고 아랫집에서 연락이 와서 1층에 가요. 이런 말을 다 해버리면 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전달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아들 셋인데 꼭 1층 사야 된대. 1층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잘 됐다 이러고 막 원하는 금액으로 팔아버려요. 그런 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팁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지역이 투자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우선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 막 과자값도 막 오르고요. 뭐 중고값이 막 오를 때 있잖아요. 과자도 막 어떤 특수한 과자. 마스크 우리 원래 지금 200~3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코로나 딱 터졌을 때 4,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뭐냐? 물건의 가치는 똑같은데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요. 근데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공급량이 중요해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 비슷해요. 집을 사고 싶어하는 그 인원은 비슷한데 집의 개수가 줄어들면 집을 새로 짓는 개수가 줄어들고, 오래된 집은 멸실이 되죠. 노후주택은 안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도 반지하가 굉장히 많아요. 반지하가 처음엔 거주를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못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돼요. 정부에서도 계속 택지 개발을 하고 신도시 발표를 해서 집을 계속 짓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시는 분은 아니 집이 많은데 왜 자꾸 지어? 라고 얘기하는데 노후 멸실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도 부수고 집을 지어요. 없어집니다. 집이.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급을 보셔야 돼요. 공급이 2024년에 좀 부족한 지역이 사실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냥 찍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서울, 부산, 울산, 세종. 여기는 예년보다 공급이 이렇게 줄어요. 그럼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여파가 첫 번째로는 전세 상승으로 옵니다. 이거는 한번 지켜보세요. 제 말 맞는가 틀린가. 전세가 먼저 올라요. 그러다가 전세를 이제 난민이 생기죠. 막 전세 구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동네에 전세가 없어요.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요. 뭐 밀려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집 마련 해볼까? 전세를 이렇게 올려주며 사느니 이런 사람도 늘어나게 돼요. 여기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또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금도 오르기 힘듭니다. 솔직히. 지출하는 우리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어쨌든 그 공급이 조금 적다. 나머지 지역은 좀 더 힘들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뭐 금리가 뭐 당장은 내릴 걸 기미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하지만 공급이 제한된 지역은 눈여겨볼 만하다. 네, 맞아요. 그리고 책에서 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세금, 뭐 절세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1주택자라고 안심했다가는 엄청난 세금을 낼 수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게 무엇인가요? 많은 초보자 분들이 1주택으로 이제 집을 살 때요. 특히 이제 분양권이나 내 집 마련할 때 우리가 청약 같은 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공동 명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요즘 젊은 분들은 공동 명의가 약간 유행인데 나이가 조금 있으실수록 뭐 남편 명의로 평생 우리 부인 명의를 어떠세요? 명의 어떻게 쓰세요? 저희요? 네. 저희 뭐 공동. 네. 그렇죠. 네네. 공동으로 하면 세금이 많이 절약이 돼요. 근데 이거를 몰랐다가 혼자 가지고 있다가 많이 올랐을 때 팔면 혼자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세금 구간이 있어요. 뭐 6%, 12%, 24%, 35% 구간이 있는데 이걸 둘이 하면 쪼개요. 그러니까 만약에 5억을 벌었다. 그럼 2억 5천, 2억 5천 나눠내고 뭐 5천을 벌었다. 2,500, 2,500 나눠서 내기 때문에 구간이 낮아져요. 소득 구간이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공동 명의로 안 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케이스는요.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얘가 집이 하나 있어요. 오래됐어요. 새 아파트 가고 싶죠. 열심히 모아서 분양을 뭐 받았거나 아니면 프리미엄을 주고 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미분양을 뭐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럼 취득세를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몰라요. 네. 아실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네. 첫 번째 집이 있어요. 네. 두 번째 집이죠. 분양권은 취득세를 집이 다 지어졌을 때 냅니다. 지금 내는 게 나중에 완공이 딱 됐을 때 등기를 칠 때 내는데 그럼 우리 계획이 내가 집을 굳이 두 채까지는 가지고 싶지 않고 나는 하나면 족하는데 그럼 얘를 팔고 여기를 입주를 해야겠다. 요 그럼 돈이 딱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평범한 서민의 플랜 아닙니까? 하나 팔아서 새 아파트로 이제 팔고 이사 가는 거. 그럼 이 두 번째 집인데 얘를 취득세를 낼 때 얘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1주택자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현행 법은요. 얘를 취득하는 당시가 계약을 했을 때 이 집이 있었기 때문에 2주택으로 간주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집을 샀을 때 내는 그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게 뭐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다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세금을 좀 많이 낼 수 있다는 거. 중과세 좀 반영될 수도 있겠네요. 세 채가 만약에 있었다. 내가 하나, 둘, 세 번째 분양권이에요. 그러면 3주택 간주를 하는 거야. 두 개를 내가 다 팔고 여기로 들어가도. 근데 돌이킬 수가 없죠.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분명히 분양권 한 개만 남겨놨는데 다 팔고. 왜 나는 다주택자 세금을 내야 되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꼭 잘 공부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좋은 집 고르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세금이요. 네, 너무 중요해요.
무주택자 중에서 올해 집값이 살짝 반등한 것에 불안해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집값이 오르니까 또 이제 불안해서 집을 사신 분들이 분명 계신데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오르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시장을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지금 최근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락률은 컸는데 단기간에 확 빠지는 건 네, 하락률은 그런데 양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0억짜리 아파트가 10채가 있는데 한 채가 7억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네. 시간이 지나서 10채 중에 10채라고 했나요 아까? 네. 10채 중에서 한 채가 7억으로 빠졌어요. 네네. 근데 2, 3년 후에 10채가 8억으로 빠지는데요. 10채 중에서 2채가 8억으로 빠졌어요. 어느 게 많이 빠진 겁니까? 두 채가 8억으로 빠진 게 많이 빠진 거. 그런가요? 아닌가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채가 7억 빠진 게 많이 빠진 거냐? 두 채가 8억 빠진 게 많이 빠진 거냐? 일단은 약간 데이터의 신뢰성 관점에서 좀 다양한, 그러니까 많은 아파트가 빠진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데이터의 신뢰도 그렇고 내가 내 집 마련하는 입장에서도요. 8억짜리 두 채가 더 많이 빠진 거예요. 이건 살 수가 없었다고. 한 채가 빠지는데 그걸 어떻게 삽니까? 최소한 두 채는 빠져야 그래도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 가격이 중요해요. 그런 차원에서는 최근의 하락은 평균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약간 일부 몇몇 매물에만. 한두 채가 빠졌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평균 가격이 빠지는 구간이 와요. 이거 매물이 많이 증가할수록. 그죠?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네요. 확률적으로 봐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단언하건대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양이 많아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7억짜리 나 기다렸어. 근데 7억으로 안 빠지잖아. 아니에요.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빠진 게 많아지는 양이 뭐 7억으로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빠지는 게 많아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시점 아직도 안 왔다.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온다. 그런 신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매물의 양은 증가하고 그럼 양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하나만 더 볼까요? 네네. 이게 왜냐면 이게 빠질 때요. 잘 보세요. 빠질 때 매물이 어떻게 됩니까? 줄잖아요. 네네. 그래서 살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빠질 때 이렇게 매물이 증가해야 돼요. 지금 이제 오를 때 매물이 증가한 건데 향후로 빠질 때 매물이 증가하는 구간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구간이 내 집 마련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많이 빠지면서도 많이 빠진 거예요. 확실히 부동산은 사이클이 좀 기니까. 네. 그쵸. 그렇죠. 주식은 사실 막 변동성이 크고 막 빠르게 변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의 사이클을 아시다시피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약간 천천히 진행된 게 있으니까 지금 뭐 집을 못 사셔서 좀 고민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기다리신 다음에 네. 하면 좋을 것 같고 올해 그 3분기까지 전국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30대 비중이 2019년 관련 통계 공표 이래로 처음으로 이제 40대를 추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집 산 사람들은 거의 진짜 약간 좀 영끌족? 실수요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수요자 아닐 수도 있죠. 그죠? 30대라고 해서 무조건 실수요자는 아니니까. 지난 인터뷰 때 젊은 세대보다 나이 드신 세대들 이런 분들이 집 살 때를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그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집을 살 타이밍은 아니네요. 그렇죠. 통계적으로 보면 일단 30, 40대나 특히 30대 같은 경우에는 투자보다도 자기 집, 거주할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예전 기준에서 절대량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5, 6천 건 거래되다가 요즘에 회복해서 3천 건 거래되는데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가계부채가 오히려 더 증가했다고요. 대출 엄청 받아서 예전에 샀구나. 돈 있는 사람이 샀으니 대출 안 받고 그냥 전세 끼고 사요. 투자 목적으로. 근데 이거는 무조건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거주할 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출의 절대량이 증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량은 어떤 기준이냐면 대출 전체액을 거래량으로 나눈 그러니까 단위당 대출 금액이 커진 이유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실수요자들이 집을 많이 샀다는 거죠. 근데 실수요자가 집을 사면 뭐다?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집값이 빠졌을 때는 사지만 집값이 오르면 다시 줄고 그리고 계속 가격을 올려가면서 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투자 목적 수요여야만 계속 가격을 올려가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격보다 미래 가격이 중요하니까. 근데 실수요자들은 미래 가격보다 현재 가격을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닥 짚고 막 주택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투자 수요가 시장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서울 월별 갭 투자 현황인데요. 2000년도에는 막 6,000명 이상이 전세 끼고 집을 사잖아요. 이야. 최근에 이제 증가하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200건 밑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증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엄청난 숫자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희가 2021년에 집값의 고점이라고 얘기 드린 이유가 이거 보세요. 투자가 줄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누가 샀을까요, 대신? 실수요자가 산 거예요. 2021년, 22년도에. 그러니까 실수요가 사니까 이게 오래 그 가격을 못 버텨주는 거야. 확실히 저게 추세적으로 반등을 해야지만 의미 있는. 그렇죠.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왜 투자하겠습니까, 집을? 지금 예금 금리가 5%고 지금 이런데. 10억짜리 집을 왜 살까요? 네? 그렇잖아요. 아무리 전세 끼고 산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3, 4억이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오는데 과연 집을 사서 그만큼 수익이 날 수 있을까? 확정 수익이? 그러니까 기대값이요.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요즘에 어제 통계 자료 나왔는데 주택 소유 실태를 보시면 다주택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1주택자는 증가하고 있어요. 다주택자가 1주택자들한테, 그러니까 무주택주들한테 파는 거네요. 그렇죠. 주택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주택자한테는 너무 땡큐죠. 팔 수 있는 약간 엑시트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줘. 그럼 비싸게 무주택자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무주택자가 집을 사놨어요. 못 버티고 막 파는 시기가 올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다주택 또 다주택에서 또 사. 사겠. 그래서 제가 투자를 잘 하시는 우리 연령 많으신 분들 잘 따라서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짜 이 사이클에 대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IMF도 겪으셨지, 서브프라임도 겪으셨지, 집값이 오르지만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집으로 돈을 번 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70대 이상이 갑자기 집을 사기 시작했다. 이러면 한번 사볼 만하다. 70대 이상 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가 보유율이 높은 세대이기 때문에 집을 그분들이 많이 산다는 건 투자 목적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70대 분들, 어르신 분들이 집을 막 70대, 80대 분들이 집을 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